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3년 10월 3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외교부장 시 바이든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 리즐이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왕은 최근 워싱턴에서 바이든과 그의 최고 보좌관들을 만났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포럼 APEC이죠. 정상회담과 별도로 예상되는 양자회담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동의했다는 뉴스도 나왔었습니다. 그는 양측이 관계 안정과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으며 아직 다양한 이견과 모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유용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시진핑 억화가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모양인데 그 미국 서쪽에 갈지 말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왕유하고 그 블링컨 그 국무장관이 악수하는 장면인데 참 노인네가 좀 뒷방에 물러나가지고 좀 애헴해가지고 그 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외무상 그 누구죠? 그 친구를 좀 뒤에서 조정하는 그런 고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라도 계속 그 뛰어야 되는 게 그 참 안쓰럽기 하네요. 미국의 막대한 부채 더미가 채권 시장 붕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조지 글로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그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급증하는 부채 부담이 월가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나라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전 세계적으로 단 21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넘어서 있죠. 공공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는 지난 몇 주간 국채 가격의 붕괴에 기여했다.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이 붕괴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국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주요 문턱을 넘어섰다. 100%를 넘었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캐피탈 그룹의 경제학자인 데럴 스펜스에 따르면은 더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되면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고 추가 채권 매각을 부채질하며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금리를 올라가라. 어떻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오프라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끄면은 그 1년에 그 10만 원 갚는 거죠. 아니요, 50만 원 갚는 거죠. 그 이자만 내는 게 큰 건가요? 작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일본은 정부가 총 GDP에 비해 더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두 국가입니다. 요게 좀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요게 자기네 발행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미국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요게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그 유일한 두 국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도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세 번째로 뭐 채권 자경단이 이 재무부 시장 붕괴를 부추길 수도 있다. 채권 자경단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서의 지위도 있고 또 기축통화로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원하는 만큼 계속 쌓아 올릴 수 있다. 안 갚아도 된다. 이런 건데 그러나 지난 몇 주간 사건들은 미국이 항상 부채를 갚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믿음이 시들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시들해진다는 얘기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잃게 되면은 이제는 야, 저기 돈 갚아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지 모르죠. 국제 가격이 시장 역사상 최악의 패배 중 하나로 폭락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10년 만기 채권과 30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이 5% 이상으로 치솟았다. 계속 뉴스가 나왔죠. 1980년대 자경단 용어를 만든 베테랑 분석가 에드 야데니는 9월 8월 1일 정부 부채가 격화된 이후 사람들은 적자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채권 자경단, 즉 의회가 차입, 그러니까 채권 자경단은 의회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차입 습관을 개혁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국채 가격을 폭락시키려 하는 행동주의 상인들에 의해서도 시장 붕괴가 주도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음, 의회는 그렇게 지금 그 시장에서의 그 어떤 그 투자자들에 의해서 시장 붕괴가 주도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뉴스가 연결돼서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그 33조 달러가 넘지만 국가가 이를 갚지 않는 이유로 카를로초 머니 와이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사람과 같지 않다고 썼다. 누구냐? 어, 그 여기에는 제가 인용을 안 했는데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그들은 오래된 채권에 대한 원금을 갚기 위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심지어 전체 부채가 수입보다 너무 빨리 증가하지 않는 한 죄송합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차입할 수도 있다. 부채 측면에서 연방 정부를 4인 가족에 비유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부채는 증가하지만 수익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세수를 또 걷어들이고 또 이런 게 있으니까 정부는 통상적으로 그들이 규제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그들의 세입이 세대를 거듭하여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크루먼이죠. 크루먼 경제 교수가 썼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그 개인이 아니다. 사람과 같지 않다. 그래서 기업은 그 부채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그 법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람. 법적 지위를 가진 인간이다. 이런 얘기죠. 법인이라는 게 해석을 하면은 개인, 사람 인자 쓴 거죠. 그러니까 부채를 못 갚으면은 파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진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는 안 그럴 것 같다. 그런 얘기인데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하나의 기업법인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서양에서는 한국 주식회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IMF 당했죠. 외환 위기.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요구 조건 다 들어주고 우리는 그래도 빨리 벗어났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는 좀 너무 포퓰리즘으로 돈을 펑펑 써가지고 그걸 벗어나는데 한 십몇 년 걸린 거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간 이때 그 IMF 때 그 기억을 하면은 임금도 거의 동결이 되고 몇 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도 그때 또 안 잘린 것도 그 다행이고 뭐 조직에서 필요한 인간이라고 생각해 줬는데 그때 나간 사람들도 꽤 많아요. 참 그런 그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금모으기 운동 해가지고 그거 뭐 상징적으로 금을 수출해 가지고 그 빌린 돈의 한 10% 그거 10%만 하더라도 대단하다. 그 정신을 높게 샀다. IMF에서 아르헨티나에서도 그게 뭐 국영 방송에서 그런 걸 방송했다는 거 저도 소개를 좀 했고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마침내 미국이 약속한 모든 에이브럼스 탱커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제 문제는 그것들을 어떻게 가장 잘 사용하느냐의 문제다. 크리스 파넬라 이것도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보도를 했는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선임 고문이자 퇴역 미 해병대 대령인 마크 캐시어는 에, 에이브럼스는 유용하고 훌륭한 탱크이며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매우 전술적인 것이라.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 성과가 틀려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미군은 그 M1A2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 준 거는 에이브럼스 그 A1이라는 얘기죠. M1A1. 완전히 구식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여기에는 그 소련 시절의 갑옷을 격파한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높은 기동성, 더 나은 보호 처리, 야간 시야 능력, 더 정확한 화력, 그리고 더 큰 범위를 포함한 다양한 실용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그 K2인가요? K2가 맞을 것입니다. K9이 아니고. 그거보다 성능은 좋다. 있죠. 매우 비싸서 그런데 이거 그냥 이번에 그 공짜로 준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아니 그 독일 전차도 들어가 있고 탱크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어디서도 준 게 있는데, 여기서 그 필요한 거는 이게 그 지뢰들을 많이 그 러시아가 심어놔 가지고 보병대가 돌파구를 만든다면 탱크를 밀어내는 충분한 틈을 열어 그들의 모든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다가 지뢰 터지면은 이제 탱크가 못 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비살상 무기인 지뢰 제거 그 전차를 또 보냈죠. 한국의 그 지뢰 제거 전차로 그 지뢰를 제거하면서 길을 뚫으면은 이 에브럼스 탱크가 밀고 들어가는 그런 그 전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스라엘 가자 북부 거점 점령, 미터 단위로 정밀 공격한다. 이연일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2단계 전장을 시작했다. 지상공 공세 수위 높인다. 하마스 민간인 인질 방패 3자, 육해공 내세운 전면전 대신 점진적 작전 펼치며 압박 나서고 있다. 저강도 장기전으로 이어질 듯하다. 그러니까 소비전 성격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얘기고, 현재 이번 공격에서 사망자 8,000명이 육박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하마스 지휘소 등 450곳을 공격을 했고, 하마스는 소단의 개구리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국적 인지를 인간 방패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압박적 운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참에 또 그 카타르가 이 중재를 좀 나서 가지고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죄수가 무려 6천여 명이나 되는데 지금 인질은 한 200여 명 된다고 그러죠. 이걸 맞바꾸자, 이런 것도 협상은 진행 중이다. 그래서 모든 옵션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 시티에 접근할수록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피해는 커질 것으로 예상되죠. 전날 이스라엘 공군이 대규모 폭격으로 아주 그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터넷과 전화 등 통신이 모두 끊겼는데 전기와 수도도 끊긴 상태다. 이렇게 됐는데 다른 뉴스에는 일부 복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알자지라, 이게 뭐 서구 언론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 언론도 아니고 중동 언론으로서 그 중의적으로 그 객관적으로 그렇게 그 보도를 하는 언론 매체로 알고 있는데, 가자 지구에서 최저 7,700명, 8,000명이 아니고 이거 사망했다고 보도를 했답니다. 어, 그리고 그 조선일보 쪽에서는 전면 침공 대신 하마스 포위전, 벙커 버스트로 땅굴부터 때렸다. 파리 정철환 특파원이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내용을 보도하는데 파리에서 그 뉴스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나 그런 게 좀 이상하네. 하마스 경멸 목표, 가자지구로 탱크 앞세워 지상군 들어가.
외신, 남북부 일부 장악, 이란 레인라인 넘었다 경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파원들은 이스라엘에 직접한 사람들이 한 기자도 없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신을 인용해서 프랑스 뭐 언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그럼 한국에 있어도 외신 언론 인용하려면 뭐 하는데 여기에 괜히 무슨 파리 특파원 뭐 이런 얘기를 써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외신 인용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다 그냥 쓸 수 있는 거지. 예, 남북부 일부 장악, 이란 레드라인 넘었다고 경고. 예, 경고만 했지 이란이 뭔가 그 실제 실력 발휘는 안 할 것 같은 그런 의견들이 또 있습니다. 자관 지상작전에 돌입했다는 얘기고 1단계, 2단계 이번에 이제 1단계 공습했고 2단계 지상군 투입을 했고 하마스를 경멸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는 새 안보 체제 구축이니까 대체정권 수립이라 그러면은 그 친이스라엘적인 그런 정권을 세우겠다. 음, 하마스를 전멸시킨다 하더라도 그 팔레스타인인을 다 죽이겠다는 얘기는 아닌 거 아니에요. 그 하마스 세력만 죽이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 그 공격에는 그이 벙커 버스터 폭탄을 대고 투하했다. 그이 1단계 공습 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땅굴까지 파고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는 건 모양인데 이런 내용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결코 테러 수준을 넘어선 승산 없는 전쟁 성격으로 이번에 이스라엘을 도모했는데 왜 하마스가 했느냐 이거죠. 이스라엘 전력이 하마스보단 그래도 높고 미사일을 7천 발 이상 쏘는 거, 그 돈도 된 놈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런 거를 또 정보를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고, 미국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고, 저는 안 믿깁니다. 사실은 그게 뭔가 그 정보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또 나오는 얘기는 이런 정보에 안 들키려고 옛날 아날로그식으로 서로 그 통신을 하고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서 비둘기를 이용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가지고 땅굴도 언제 그 500 지하에 500km를 파는지 야 그거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았을 텐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뭔가 유혹에 넘어갔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은 근본 원인은 지중해 이 가자지구 앞바다에 있는 이집트하고도 가깝죠. 그러면은 천연 가스전이 주요 원인이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권이 뭔가 있을 텐데 아마 그 미리 말씀드리면은 하마스가 그 지분을 요구했던 거 아니냐. 그 유전 회사한테 요거는 그 파트 2에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어요. 드디어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바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아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니들은 뭐 돈 한 푼 없이 뭐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거를 먹겠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분도 있어. 그 우리 앞바다야. 돈 내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번 실력 행사를 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써봅니다. 뭐 이런 그 지금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북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서 또 쳐들어가고 요 가자지구 북쪽을 완전히 그 이 하마스를 섬멸을 하고 남쪽으로 그 200만 되는 팔레스타인을 요 남쪽 지구에서만 살아라. 참 그리고 뭐 서안지구 웨스트 뱅크라고 그러는데 그 서안지구도 이미 또 이 이스라엘 정착촌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지금 섞여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서안지구는 그 이스라엘하고 우호적인 그 자치장이 있어가지고 또 나름 잘 지내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유명 유튜버 요 새우 표시한 거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공중파에도 가끔 뭐 소개가 되고 있는 사람인데요. 공중 언론 매체에서
이스라엘 지상군 진격, 가자지구 230만 인구는 세계와 완전한 고립 해가지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대변인은 이스라엘군의 분쟁에 대한 접근의 우려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스라엘에 어떠한 제한선도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조용히 가만히 있겠다. 근데 미국 시리아에 있는 이란 시설 공습. 왜냐하면은 이 하마스를 공격할 때 뒤에서 그 헤즈볼라가 칠 수 있으니까 시리아에 있는 이란 시설을 미국이 거꾸로 협조해 주는 거죠. K-16 아니 F-16과 F-10으로 이란의 무기 저장 시설을 파괴시켜 버렸으니까 도모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스라엘이 이 가자지구 북부 지역을 지금 지상전으로 지금 침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많이 이 뭐 시사를 많이 다루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전쟁이 확대되자 고민이 많은 젤렌스키. 우리한테 올 전쟁 지원 금액이 이번에 약간 공화당인가 뭐 그런 민주당 이런 데 공화당이 반대하는 거죠. 미국 지원 금액 제외된 게 일부 있다. 이런 거 좀 고민스러울 거고. 대만도 좀 고민스러울 거예요. 중국이 무력 통일을 공인하고 있는 마당에 대만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겠냐. 그런 게 있으면은 이 상황에서 미국은 감당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보는데, 전쟁이 현대 무기가 아닌 발전된, 그래도 재래 무기라도 그래도 좀 발전된 무기들의 전쟁이라면은 미국의 군사력으로는 충분히 여러 군데 다 동원될 것이고 또 동맹군도 동원할 것입니다. 대만에 문제가 일어나면은 일본이 먼저 들어갈 거고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 국가가 될 것이고요. 군대를 만드는 한국은 입장이 좀 곤란하죠. 왜냐? 북한이 쳐들어올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하니까 막상 그때는 어떤 전략 전술을 써야 될지 음,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소개하는 게 우크라이나 중동이 현재 미국의 가장 시급한 관심이지만은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위한 핵심 투쟁 지역은 아시아다. 그럼 어디냐? 그게 동북아시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사실상 수십 년간 국방비 비중을 줄여왔던 미국과 EU인데 요거 약간 연 노란색이 쭉 GDP 대비 에, 내려왔다는 얘기죠.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데 GDP가 워낙 높으니까 이 5%라 그래도 세계 최대의 국방비를 쓰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뭐 복지를 많이 내세워 가지고 군수산업 이런 게 이제 많이 약화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뭐 폴란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무기를 수입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폴란드가 정권이 몇 백 개 때나 어쨌거나 하면서 요구 조건이 좀 까다로워졌다는 얘기도 뉴스에서 좀 뜨고 있고요. 중국이 과연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할까?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전문가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입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뭐냐? 근본 원인이 그것이 저는 천연가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근본 원인은 그럼 뭐냐? 그거는 원래 중국이니까 글쎄요 뭔가 뭐 먹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서쪽에서 두 군데서 우크라이나하고 중동 이스라엘에서 그게 미국의 군사력이 가고 있는데 동쪽으로 방향 전환이 느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워낙 미국이 제 생각에는 세계를 6개 사령부로 나와서 음,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있고 또 유럽 사령부가 있고 중동 사령부가 있고 다 무력을 이렇게
분포해 나가지고 나름대로는 저는 뭐 충분히 이 방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런 언론을 통한 표현은 정보전이 하나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군가 오판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오판을 하게 되면 어떠냐.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뉴스도 나왔지만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로 지금 팔아먹었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싸게 팔았다 그러면은 이 러시아의 고급 기술을 좀 달라. 우리나라도 사실 러시아한테 돈 꿔줬다가 돈으로 못 받고 그 러시아 그 아주 그냥 기술을 공짜로 받은 게 많죠. 솔직히 우리나라 그 무기 발전하는데 러시아한테 돈 빌려줬다가 못 받아가지고 그 무기로 들어와가지고 알게 된 게 엄청 많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인데,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한테 무기를 공급하면서 이익이 된다면은 굳이 뭐 남쪽을 욕심부릴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 우선은 그렇게 되면 또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 뭐 남쪽도 지금 무기 팔아먹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도 팔아먹고 있고. 야, 그 똑같 외무 이 북한 외무상 그 최선인가요? 무슨 얘기냐? 뭐 우리가 왜 나쁜 짓 하는 거냐? 니들은 팔아 먹어도 되고 우리는 팔아 먹으면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항상 우리나라 국방은 경각심을 가지고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텅 비었다 공실의 공포, 오히려 하락하는 한국 오피스 공실률, 이렇게 됐었는데 서울과 경기 오피스 공실률이 낮긴 낮은데 그래도 공실률이 지금 늘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이 그 공실률이 높아진 것은 원격 근무하고 재택근무 때문에 그렇고, 대한민국은 배달 유통혁명 이런 거로 이제 그 공실률이 좀 일어났다 이런 얘기인데, 공실률이 그렇게도 그 적은 이유는 대한민국 자영업 비중이 미국의 3배, 일본의 2배 이상이다. 자영업자들이 미국은 6.6%고 일본은 9.6%고 우리나라가 무려 23.5%인데, 이 자영업자가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려는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 먹고서 나와서 해먹을 게 없죠. 대부분 개나 소나 음식점 한다고 그러고, 생겼다 하면은 커피숍이고, 또 치킨 잘 되면 개나 소나 다 치킨점 하고, 그러니까 망해가는 사람도 많고, 또 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러니까는 이제 공실률이 좀 낮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결국 이 파급 효과는 넘어와가지고 아이도 줄고 학생도 줄고 학원도 디지털 수업을 하니까 학원 수 감소하고, 학교복은 상권 약화되고, 은행 증권사도 지점 등 축소되고, PC방도 감소하고, 당구장도 감소하고, 노래방도 감소하고, 노래방 감소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주력이 음식점이다. 배달 증가, 청년 인구 감소, 헬스장은 증가하고 있다. 몸매들 다 가꾸냐고 그런 모양이에요. 2023년 3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3.6%로 늘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7.3%다. 이게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 서울 경인 지역에. 그리고 국채 10년물 금리가 4.29%면은 뭐 그냥 약 5%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임대료하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죠. 고금리는 수익형 부동산에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래서 소개하는 게 상가 가격이라는 게 이런 산식이 있어. 기대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5%라고 한다면은 1년 임대료를 그 기대 수익률로 나누면은 보증금 무시하면은 그게 상가 가격인데, 안 나가서 임대료를 내린다 그러면은 상가 가격이 내려간다 이게 이 산식에 의해서. 그래서 그 상가 가격 내려가는 거를 못 보니까 무한 대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PF 대출 보증하고 연장을 해줬다. 뭐 이런 얘긴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꼭 이 산식이 정답은 아니다. 이 경우는 PF 프로젝트에 의해 가지고 차입에 의해 가지고 진 거고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니까 그런 거지.
100% 자기 자본으로 그 상가를 산 사람이 있다면은 안 나가면 자기가 싸게 하면 그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 상가 가격이 저는 그 수요 공급의 문제지, 이 저기 그 기대 수익률하고의 이 산식의 문제는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 요즘 개피를 보고 있는 게 지식산업센터. 옛날에는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했는데 요게 요즘 아주 힘들다 이런 얘기고요. 부동산 붐이 꺼지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붐이 꺼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고금리 더하기 경기 침체 더하기 공급 과잉 3단 펀치를 맞았다 이런 얘기고요. 약 80% 수도권 밀집이 되어 있고 약 98%가 소기업이 입주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순식간에 거래 안 되는 소형 비상장 주식화가 된 거나 마찬가지 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오피니언이니까 하나의 그 주장이라는 얘기겠죠. 전세 폭등, 시한 폭탄 대비 안 하면 2027년은 부동산 대선. 김인덕 선임 기자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인터뷰 한 사람은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하는 김경민 뭐 서울대 교수라고 그래요. 빅데이터 하면은 뭐 인공지능이 생각나는데 어쨌든 현재의 상황이 중국 부동산 위기에 5%에 근접한 미국 국고채 금리, 그다음에 가계부채, 총선 등 너무도 많은 변수가 맞물린 불확실성에 해다. 이런 얘기는 나래도 글쎄 불확실한 시대다 하는 얘기는 누구나 하는 얘기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터지고 더더욱 안개 속이면 오리무중이다 이런 얘기죠. 서울의 경우 바닥은 확인됐다?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내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2022년 공급 물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오르고 그 기세가 매매가까지 상승시키는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 내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양평고속도로 정쟁할 때가 아니라 총선 이후 주택공급 대책을 고심해야 할 것이다. 실패할 경우 2027년 부동산 대선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뭐 이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기자 질문이 김인덕 선임 기자가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도 반등을 안 듣겠을까? 근데 맞는 얘기다. 뭐냐면은 소득에 관계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저금리 혜택을 주는 바람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욕망이 분출됐고 흥미로운 건 9억 원 이하뿐만 아니라 15억 이상 고가 주택 거래량도 어, 그걸 했다 그런 얘기죠. 얼굴은 막 이렇게 상당히 그 이 날카롭게 생겼는데 정부의 토지 공급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는데 현재 현 정부가 제시한 것도 문재인 때 나왔던 부지와 거의 동일한데 문제는 서울과 멀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서울 안에도 코레일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시의 상암동 부지 등 공유지가 많은데 왜 활용하지 않는지 또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지역도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냐. 사실 서울의 집값이 많이 뛴 게 그린벨트를 그 설정하면서 거기에는 뭐 이 건축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그린벨트 해제 뭐 이런 데다가 정부를 미리 알고서 땅 투기를 하고 우리나라가 뭐 부동산 불패시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린벨트라는 그런 제도 때문에도 큰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서울 자체에 그린벨트 지역이 그런 걸 설정 안 했다면 지금 남산의 모든 그 남산이 다 거기에 그 건물로 그 산꼭대기까지 젖었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또 PF 대출 연장 특혜가 있었던 거, 그 앞에서 또 그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자관 총선 이후에 이들이 한꺼번에 터지면 은행권 부실과 신용 경색이 이어질 수 있고,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전세가는 힘들지만 매매가는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국공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축회사가 들어오는 공공 민간 협동 개발 방식이 아파트를 짓고 일부는 분양,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임대 물량을 확보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맞는데 이미 뉴스가 많이 나왔지만은 임대주택을 옆에 세우면은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그걸 반대한다며요.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공존하겠다는 생각들이 없는 그런 시민 의식 속에서 공공주택이 이거 져가지고 임대물 쟤네들은 임대 아파트 사는 애, 못 사는 애들, 우리는 아파트에 사는 애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 성안과 성박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가 이거죠. 거기다가 SH 경우에는 토지 사용료는 결국 토지 사용료니까 뭐 공공이 된 거니까 지들도 뭔가 먹어야 되잖아요. SH 공사가 유지 보수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면은 결국 임대료 성격으로 그게 일반 임대료보다도 더 높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공시률이 또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문정부 때 부동산 참사 이유는 그 후기에는 유동성이 작동했지만은 그러나 문정부 전기에는 공급 부족이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게 이게 맞겠죠. 부동산 전문가인 모양이니까. 그리고 통계기관, 그 통계청이나 국토, 요즘 뭐 그 건설원인가요? 그 통계하는 애들, 이런 데는 정치적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 그건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정권에 휘둘려 가지고 통계를 조작하고 어, 그리스도 그 통계 조작을 했다고 그러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통계 조작하면은. 그러니까 분식회계 한 거죠. 분식회계 하면 망합니다. 일본인 가계부 대해부 정영효 기자 한국경제에서 했는데 만성 디플레 일본서 가격 인상은 소비자 이탈로 각오해야 한다. 근데 요즘 조금씩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일본인들은 매월 얼마 벌어 얼마 쓰나. 일본인들의 노후 자금과 노후 계획은 2022년도 결산을 하면은 지출이 그 38만 행이고 수입이 43만 행. 어, 그 부모와 자녀 이명으로 구성된 일본의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답니다. 요거는 이제 연간 합계로 하는데 이제 월로 따진다면은 그래도 뭐 5만 엔 정도는 저축을 하든지 뭘 남기든지 해야 되니까 지출하는데 가정 생활하는데 기본 생활비는 여기 합계니까 요걸 다 더한 건 모양이네. 8 아닌데 기본 생활비는 또 따로 들어가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식비 나가고 전기가스 수수료 나가고 주거비 나가고 교육비 나가고 기타 지출이 있고 요렇다는 얘기고요. 일본인 부부의 노후 생활비 수입이 20만 9천 엔 이거 우리 그냥 1,000원으로 그냥 따져도 200만 원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앵어가 요즘 떨어졌다고 그러지만은 근데 연금은 19만 그래도 200만 원 돈인데 이러면은 우리나라 민간 출신보다는 많이 받는 건데 지출은 26만 엔. 그 아주 그 디프레이션이 돼 있는 상태라도 이게 뭐 적자다 이런 식으로 그 해서 연간 1980만 엔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 부족한 건 누가 대주나? 자식들이 대주나? 어떻게 되나? 그걸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2023년도 결산 예상치는 2023년 올해는 수입 합계는 43만 8천행이 될 거고 지출 합계는 39만 행, 39만 4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2022년보다 남는 거는 더 약간 떨어졌네요.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노후 생활비가 어떻게 될 건가? 지금 그 현재 그이 노후 자금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면은 현재가 그 20년간 뭐 여기 돼 있는데 현재는 23만 2천행인데
10년 후에는 28만 3천행, 그 다음에 20년 후는 34만 5천행을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위한 자금이 이 정도 들어갈 거다. 그런데 약간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기 위한 자금은 현재는 37만 9천행, 10년 후에는 46만 2천행, 20년 후에는 56만 3천행. 요 사진 대비를 보더라도 요 가방을 끌고 있고 그런 걸 보면은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노후 세대라 그러죠. 이거는 국내에서 어디 여행도 못 가고 그냥 저냥 사는 노인네. 이런 거예요. 현재 일본인 노부부의 평균 임금은 월 19만 원인데 일상생활을 위한 자금은 23만 2천 원이나 들어가니까 이것도 좀 부족은 하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부족한 거는 자식들이 메꿔주고 있는지. 근데 자식들도 그 돈을 못 벌어가지고 캥거루 가족까지 있다는데. 그래서 요걸 보면은 그냥 비유를 해보면은 요 왼쪽은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위한 자금은 한국의 민간기업 출신들의 그 연금 수준이라고 비유를 하면은 오른쪽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기 위한 것은 공무원 출신 연금 차이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공무원 연금,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참 비판적인 가지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그 이 직장 생활할 때 연금을 많이 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다 인정 못 하겠어요, 솔직히. 그 본봉이 작아가지고 그 뭐 퍼센테이지가 높았다고 그러는데 민간 기업이 내는 것도 그 금액 절대 금액상으로는 더 많이 냈을 수도 있어요. 어, 그 저기 보험료율 뭐 9%인데 자기네들은 뭐 10몇 프로 냈대나 어쨌든 하는데 본봉은 낮았는지는 모르지만 각종 수당으로 노태우 정권 이후로는 공무원들도 괜찮다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들 그 대학 졸업자들도 공무원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거 빤히 아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이 아는 사람 중에 공무원 이 소방서 출신 그 공무원이 있는데 저 만나면 그러더라고요. 자랑스럽게. 나보다 나이가 좀 많이 먹은 사람인데 어우 1년에 한 번씩 그 미국에도 갔다 왔어. 캐나다에도 한 번 갔다 왔어. 뭐 유럽에도 뭐 어디 갔다 왔어. 아니 나 같은 놈도 대기업 출신인데 까놓고 얘기해서 그거 해외여행 가려면 참 어려운데 그렇게 여유 있냐. 저는 이거 그 좀 사회적인 불만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